안녕하세요. 저는 기절초풍할 만한 반전을 목격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평면적인 거던지요. 누군가를 아무리 오래 보고 산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한 면만 알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엔 그 사람의 어떤 실체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에 사람은 대부분의 타인을 평면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실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가시지 않은 그때의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아빠는 노름쟁이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빠는 노름으로 집안 재산을 다 날렸고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큰아빠, 고모들 돈까지 사기를 쳐서 뜯어낸 다음 전부 노름 자금으로 날렸어요. 결국 아빠는 엄마, 오빠, 언니, 저까지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심지어 집에 엄마가 꽁꽁 숨겨놨던 집문서와 약간의 쌈짓돈, 하다못해 TV까지 모두 훔쳐서 말입니다. 야, 내 동생 어딨어? 너도 한패지? 자기 통해서 땅 투자하면 대박 나게 해준다더니 이게 대박이야? 어? 빨리 그 자식 어디 갔는지 말 안 해? 전 진짜 몰라요, 형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찾아내라고. 아빠가 도망친 후 친척들은 저희 집에 쳐들어와 집안을 뒤집어 놨습니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나요. 고모와 외숙모는 엄마의 머리채까지 잡으셨고 외할아버진 분에 못 이겨 딸인 엄마에게 심한 손직언까지 하시더군요. 그 일로 엄만 눈가까지 크게 찢어지셨죠. 얘들아, 엄마가 다 미안해.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아빠가 집문서를 훔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주었었기에 우린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빠가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으니까요. 그때가 제가 6살 때였죠. 엄만 최소한의 사지는 해야 한다며 친척들에게 남은 쌈짓돈을 털어 약간이라도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파출비를 하며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 나가셨다더군요. 하지만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긴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죠. 왜냐하면 엄만 언니와 오빠 저까지 삼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결국 친척들은 쌍욕을 하며 우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건 경찰까지 동원해 몇 해나 사사치 아빠를 찾은 뒤에도 아빠를 끝내 찾지 못한 뒤의 일이었죠. 우리 네 식구는 사글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엔 연탄을 떼는 집을 전전했었는데 연탄값을 아끼려고 새벽엔 냉골 같은 추위를 견디며 잠을 청했어요. 문을 닫아도 벌어진 문틈새로 불어오는 겨울의 시린 바람은 기어코 문가에서 주무시던 엄마의 발가락에 동상이 들게 만들기도 했죠. 아휴, 아파라.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의 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죽었고 그렇게 며칠을 붓고 새파랬습니다. 우리 삼남은 돌아가며 엄마의 발에 양말을 겹겹이 신겨드리고 미지근한 물을 받아 발을 녹여드렸어요. 제발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국에서 가장 싼 연고 하나를 사다 바르는 게 엄마의 최선이었답니다. 그 약값도 너무 아까워 엄마 며칠을 고민하다 약국에 가셨던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엄만 아직도 찬바람만 불면 발가락은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고생했던 옛날이 떠올라 마음이 참 쓰려지곤 해요. 어느 정도 연탄되던 시절을 지난 뒤 우린 기름보일러 집에서도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도 기름이 없어 혹독한 겨울을 보낸 게 여러 날이었지만요. 유독 보일러 관련 기억이 많이 나는 건 그만큼 가난한 집안의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땐 아직 선풍기를 켜던 시절이라 여름엔 다들 똑같은 무더위를 견뎠으니까요. 저희 집엔 고물상에서 거의 거저 얻어온 낡은 선풍기가 하나 있던 터라 오히려 겨울이 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아, 언니, 오빠, 바퀴벌레, 벌레 나왔어. 잡아줘. 그렇다고 여름에 전혀 고생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주로 볕이 잘 들지 않은 집에 살았었기에 집안엔 항상 곰팡이가 반려동물 마냥 함께했어요.
그런 환경이었으니 온갖 벌레의 꿉꿉한 냄새에 자다가 몸을 기어가던 바퀴벌레 때문에 수스라치게 놀라 깬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엄만 어떻게든 그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엄만 파출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선 부업을 하셨어요. 우린 엄마의 부업을 돕다 중학생 때부턴 각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 당시엔 전단지 돌리기와 신문, 우유 배달 같은 건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하면 어린애들에게도 일자리를 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너희들 아빠가 사망했다는구나. 그러다 제가 17살 때 우린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박살내고 도망쳤던 낭만, 다른 지역에 숨어 살며 여전히 노름을 했었다고 해요. 또 누구 돈을 떼먹다 걸린 건지 아빠는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이야기였지만 아니, 우리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의 인생까지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간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최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 아빠는 제게 아주 증오스러운 존재였죠. 우리 가족은 아무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을 살아갔어요. 당시 저희 삼남매는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꿈이 없었습니다. 하도 사는 게 팍팍해 빨리 어른이 되어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나마 언닌 유일하게 3년제 간호대에 입학했는데 3년 중 거의 2년 이상을 장학금을 받고 다니더군요. 공고를 졸업한 오빤 기계 부품 공장 조립공이 되었고 언닌 간호사가 됐습니다. 상고를 나온 전 학교에서 따둔 전산회계 자격증 덕에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며 엄마를 돕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의 벌인 차곡차곡 모여 제가 20대 중반일 땐 번듯한 빌라 자가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 지역은 서울에 비하면 집값이 싼 편이었고 아파트도 아니었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우와, 우린 엄마가 노래 그렇게 잘 부르시는 줄 처음 알았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노래방 자주 가요, 엄마. 그래, 이젠 우리도 좀 남들 사는 것처럼 즐기고 웃고 그렇게 살자. 그때가 돼서야 저희 가족은 함께 여행도 가고 노래방 가서 맥주도 한잔하며 남들처럼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마련한 후 이젠 각자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은 우리 삼남매는 차례차례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는 결혼 당시 한 광역시 큰 공장에 이직을 하며 그 지역에 터를 잡았고 언닌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던 형부를 따라 서울로 가게 됐죠. 그나마 전 이 지역에 살던 남편을 만나 엄마 곁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다니던 사람으로 곰처럼 덩치가 컸지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웃는 얼굴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연애한 만큼 남편의 착하고 책임감 넘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저희 아빠처럼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무책임한 사람은 아닌 걸 확신했기에 믿고 결혼할 수 있었고요. 비록 양가 형편도 안 좋고 저희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반전세부도 시작하긴 했지만 우린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당신 또 우리 엄마 가게 갔었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어, 장모님 혼자 마감하시기 힘들까 봐. 사이도 또 어디다 쓰시겠어. 결혼한 후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엄만 당시 파출비를 그만두고 그때 솜씨를 살려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남편은 자신도 힘들 텐데 한 번씩 엄마 가게에 들러 장사를 돕고 오더라고요. 마감 때 떨이 세일을 할 땐 직접 가게 앞에 좌판을 펴서 목청높여 홍보를 해주기도 했고요. 처음 남편이 저 없이 혼자 거길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말고도 엄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엄마에게 얼마나 든든함을 안겨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세원이와 형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타 지역에 살았기에 엄마를 자주 챙겨줄 수 없었거든요.
저도 미혼 시절부터 한 번씩 엄마 가게를 도왔었기에 약속 없이 엄마 가게 갔다가 남편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엄만 내가 못 산다. 어? 이 조그만 가게 도울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가 너무 반가우셨던 거죠. 당신마저 나랑 결혼하느라 장모님 혼자 남으셔야 했잖아. 혼자 그 집에서 얼마나 쓸쓸하셨겠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 꼭 엄마 가게가 아니어도 친정에 먼저 자주 가자고 말해주고 엄마의 살뜰히 챙겨주던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도 시댁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댁에도 자주 찾아갔는데 시댁은 항상 분위기가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만 저희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요. 시부모님 두 분을 따로 봤을 땐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두 분 다 제게 잘해주셨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쌍둥이 아들이 임신했을 때도 엄청 잘 챙겨주셨죠.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애들도 잘 자라는 법이야. 힘든 일 있으면 성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넌 하지 마. 알겠지? 혹시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괜히 사부인 고생시키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다 해다 줄게. 시어머니는 항상 살가고 다정하셨고 시아버지 무뚝뚝하지만 자식 사랑이 지극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부로서 남편과 신우를 키우다 두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엔 아침 일찍부터 이른 오후까지 건물 청소일을 다니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작업 반장으로 일하는 기술자였는데 평생 흙먼지를 드셔가며 가족을 건사하셨다고 했죠. 하나 이해할 수 없던 건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시댁이 그 낡은 빌라사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신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턴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했죠. 물론 중간에 어떤 사정이 한번 있었다곤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가게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는 분들은 아니셔. 내가 20대 후반일 때인데 그때도 그냥 어머니가 무슨 사기를 크게 당하셨다고만 들었어. 물론 그전에도 계속 형편이 안 좋긴 했지만 그때 빚이 정말 많이 생겼다길래 나랑 동생이 모은 돈을 다 드리기도 했었어. 그 덕에 그 일은 어떻게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집이 힘들더라고. 근데 부모님께 꼬치꼬치 사정을 캐묻는 건 자식으로서 건방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여쭤보지 못했어. 사실 전에 몇 번 아버지께 물어보긴 했었거든. 내가 뭐라도 돕고 싶다면서. 근데 그때마다 괜한 호통만 들었어. 너희들은 부모 사정에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충분히 벌고 있는데 왜 자식단테 손을 벌려야 하냐. 그때 그 사기건으로 너희한테 돈 받은 것만 해도 내가 억장이 무너졌는데 또 물으면 그때 네 아버지랑 담 쌓고 살 각오해라. 자식 계속 신경 쓰게 하느니 그게 낫지. 시아버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갈무리 지으셨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인 시댁의 형편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 모두 아마 전에도 무슨 큰 사기를 당해 돈을 갚고 계시거나 무슨 속사정이 있으시겠거니 정도로 생각만 할 뿐이었어요. 아무튼 형편 이야기 전으로 돌아와 시부모님은 두 분을 따로따로 봤을 땐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모습만 보면 시어머니가 너무 가엾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쩔쩔매셨고 시아버진 유독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진 술을 좋아하셨는데요. 술만 마시면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짜증부터 내셨답니다. 여보, 빈속에 먹지 말고 안주라도 좀 먹어. 내가 달걀 후라이라도 해줄까? 달걀 후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나 처먹어. 사람 술 먹는데 왜 밤마다게 말을 걸고 난리야? 아니, 안주 좀 챙겨주러 간 게 죄야? 애들도 있는데 왜 사람 무안하게?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아주 거슬려 난. 뻔히 내가 당신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앞 쌀쩡거려? 방으로 좀 가. 이 지긋지긋한 여편네야. 두 분은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시아버지는 항상 시어머니를 너무 막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민망하고 시어머니가 가엾더군요.
남편과 전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며 시어머니를 감쌌고요.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랑 동생한테 안 그러시면서 왜 매번 어머니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니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어머니가 무슨 화풀이 대상도 아니잖아요. 니들이 뭘 알아? 부모 일은 부모인 우리가 알아서 하게 냅둬. 아버님, 어머님 우시잖아요. 어머님이 맨날 아버님 술상 다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하시고 얼마나 아버님한테 잘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후회? 흥, 후회는 지금도 맨날 하고 있다. 저딴 우중충하고 기분 나쁜 여편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 꼬은 거.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몰라. 평소엔 정말 좋은 분이거만 대체 왜 시어머니에게만 그러시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더군요. 남편도 시누이도 그 이유를 몰랐고요. 그런 시아버진 술에 취해 가끔 펑펑 우시기도 했답니다. 인생이 힘들구나,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하냐. 아버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어. 니들은 몰라도 돼. 이유를 알아야 위로라도 해드릴 텐데 항상 알 거 없다고만 하시니 답답하더라고요. 문제는 심지어 시어머니도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너무 힘들다며 저희 집에 와서 신세 한탄을 하셨거든요. 나도 이유를 알면 고치기라도 하지. 내가 전에 사기 한번 잘못당한 건 잘못했지만 내가 평생 그 양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무 서럽구나. 남들한텐 천사인데 나한테만 악마야. 내가 아주 자기 감정 쓰레기통이야.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시아버지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처럼 착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찾아가면 마음이 심란해졌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항상 화목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며 우리의 행복은 배로 쌓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얻었다는 행복과 별개로 살림이 빠듯해지더군요. 실은 형편상 아이는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둘이 동시에 태어나 사정이 부담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 정말 막달까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상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곳이라 퇴사 전까지 최대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난 뒤부터 남편은 투잡을 뛰기 시작했죠. 일을 쉬는 날엔 인력사무소에 나가 공사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했고 퇴근 후 종종 대리운전을 뛰기도 했고요. 여보, 그냥 주말엔 좀 쉬는 게 낫지 않아? 당신 그러다 쓰러져. 아니야. 애도 둘이나 태어났는데 빨리 돈 모아서 온전한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해야지. 하고 싶다는 거 다는 못 해줘도 최소한 때 되면 장난감 한 개씩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따박따박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가족을 위해 고생길에 걸어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 너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혼자 신생아 둘을 돌보는 건 아주 고된 일이었지만 전 그 와중에 웬만한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틈틈이 인터넷으로 부업도 하며 남편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항상 조는 일이 습관이 되긴 했지만 지금 우리의 고생이 나중엔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부모님이 끝내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혼을 먼저 말한 분이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보통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혼이 당면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시아버진 정말 시어머니가 싫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매달린 건 시어머니였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끝까지 나랑 이혼하려고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어? 70도 거의 다 된 나이 무슨 이혼이야.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이혼하기로 했다니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 우린 놀라서 다음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어머니는 이혼 사실을 못 받아들인 상태였나 보더군요. 시아버지가 이혼하실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눈물을 그렁거리며 매달리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진 완전히 질린다는 표정으로 윽박지르셨어요. 난 당신이 정말 지긋지긋해. 당신 때문에 화병 나서 알아놓을 것 같다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이 여편네야. 니들도 나 말리지 마라. 요즘 항혼이혼은 흔해. 진짜 부모인 내 행복을 바란다면 나 막지 마. 그렇게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시어머니는 더 힘들게 살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진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돈을 빌리셨죠. 월세가 밀리고 보험비가 밀렸다면서요. 이혼 후 상심이 크셨는지 시어머니는 병원에까지 자주 다니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미안해서 그것까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자식들한테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그런 수고까지 바라겠니? 내가 항상 미안하다. 내가 언젠가 꼭 이 은혜 갚으마. 병원비만 좀 부탁한다기에 하는 수 없이 남편도 저도 병원비만 보내드릴 뿐이었습니다. 당시 시누인 서울에서 잠시 실직한 상태라 돈이 없었기에 시어머니가 기댈 곳은 우리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분이 이혼한 지 1년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다시 일자리를 구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다시 맞벌이도 하고 집도 돈을 모아 전셋집으로 옮기며 우리의 상황은 전보다 나아진 상태였는데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계속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전세도 어차피 남의 집 살이잖아. 빨리 자가로 이사 가려면 쉴 시간이 어딨어. 게다가 어머니 아버지도 이른이 머지 않으셨고 장모님도 갈수록 연로해지시는데 부모님들 챙기려면 더 돈을 모아놔야지. 그날도 남편은 주말을 맞아 인력사무소에 가기 위해 새벽까지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길로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했죠. 최성애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최성희가 제 남편인데 무슨 일이시죠? 여기 응급실인데요. 최성애 씨가 사고로 이송되셨고 지금 긴급수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전화로 동의 여부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서류는 다시 받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 전화는 남편의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전해주었죠. 남편 인력사무소 근처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어느 운전자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났던 겁니다. 남편은 단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어요. 여보, 여보.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지만 제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병원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실에서 나온 건 살아있는 남편의 숨결이 아닌 처참한 몰골이 되어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의 시신이었죠. 남편은 위험한 수술 도중 끝내 숨을 거뒀던 겁니다. 아휴, 성애야, 내 아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떠났을 리가 없어. 성애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뒤늦게 달려온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조금 먼저 도착한 시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의 짐승소리를 내고 계셨죠. 그건 단순한 오열이 아닌 정말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어요. 아, 소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최서방이 왜, 그 착한 사람이 왜, 이건 말도 안 된다. 시부모님에 이어 아연 실색한 채 달려온 친정엄마도 다른 친정 식구들과 시누이까지 모두 병원에 도착했더군요. 그 사이 자리가 없어 기다리고 있던 빈소가 비었고 가족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또 시어머니를 못살게 구시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울어? 당신이 엄마로서 성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낳은 자식 죽어서 나도 슬퍼 돌아가시겠어. 내가 내 자식 장례식에서 울지도 못해? 대체 왜 이래? 왜?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난 평생 당신이랑 같은 입을 덮고 산 사람이야. 그쯤 되면 그냥 시어머니를 막대하는 것이 시아버지 주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시아버지 말릴 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이튿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가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만.
피곤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죠. 내 남편 어떡할 거야. 살려내 당장. 제 남편보다 몇 살 많아 보이던 그 남잔 거의 쓰러질 듯 화려한 안색을 하고 있더군요.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던 그 남잔 파들파들 떨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들어보니 그 남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잔 야간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졸음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고작 팔과 목에 부상 정도만 입은 그 남자가 아닌 바로 제 남편이 됐던 겁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제 남편과 달리 상체 몇 군데 깁스와 보호대만 한 채 타박상 가득한 얼굴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남자가 끔찍하게 증오스러웠죠. 아무리 그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건 아니잖아. 내 남편 어떡할 거야? 어? 당신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데려와, 당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그 남자가 목에 보호대를 했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쇼크가 와서 실신까지 한 저에게 가족들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주었죠. 그 가해자는 제 남편 발인 날에도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관이 장의 차량에 실릴 때 오열하며 멀찍이서 무릎 꿇고 이마를 시멘트 바닥에 붙이며 죄송합니다, 성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사죄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남편이 진심 어린 사감 받고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남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험금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앞으로 들어온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나온 보험금을 합하니 5억이란 돈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평생을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큰 돈이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죠. 당신이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하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게 된 건데 당신이 가니까 돈이 생기네. 인생 참 허무하다. 그치 여보? 당신만 돌아올 수 있다면 이깟돈 난 필요 없어. 절차를 모두 거쳐 모든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진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동안 전 슬픔을 가다듬고 다시 일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겐 아이가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전 걱정되는 마음에 시부모님도 따로 계속 찾아뵀는데요. 어째 시어머니 형편이 갈수록 심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님께 그 돈을 좀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야 하니 전부 다 나눠드릴 수는 없었고 법적 의무도 아니었지만 어차피 남편으로 인해 생긴 돈이니 두 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실은 제가 남편 보험금 관련해서 드릴 말이 있는데요. 전 우선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대번에 거절하시더군요. 자식 목숨값으로 노년이라도 넉넉히 보내라는 거냐? 난 싫다. 그 돈 난 손에 있어도 못 쓴다. 네가 다 가지고 있다가 애들 키우는데 쓰거라. 그건 그러라고 성애가 남긴 돈이야. 그리고 너 그 돈 절대 네 시애미한테도 주지 말거라. 그런데 시아버진 절대 시어머니에게도 그 돈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시아버지도 예상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남편의 보험금마저 나눠주지 말라니 도대체 왜 그렇게 시어머니 미워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버님, 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감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니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 보면 하늘에서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네가 진짜 그 여자 실체 몰라서 그래. 너 네 시애미한테 조의금 들어온 거 다 줬다고 했지? 네, 아버님 필요 없다고 하시고 전 어차피 남편 보험금 나올 게 있었으니까 어머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요. 내가 그거 뒤늦게 네 시누이한테 듣고 얼마나 뒷목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대체 어머님의 실체가 뭔데요? 어머님 대체 뭘 어쩌셨냐고요? 진짜 내가 말해주랴? 그래, 차라리 더 숨기지 말고 폭로하는 게 낫겠구나.
안 그랬다간 정말 네가 그 여자한테 계속 돈을 뜯기겠어. 기다려봐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시아버진 제게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드디어 두 분의 속사정을 알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시아버진 그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 드디어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이미야, 내가 지금 주소 하나 너한테 보내놨거든. 거기로 빨리 오거라. 여기가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 내가 오늘 기풀고 네 시엠이란 사람이 실체를 알려주마. 전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을씨년스러운 상가 건물이었어요. 낡기도 낡았고 입점한 가게도 없는 으스스한 곳이더라고요. 시아버진 상가 지하로 내려가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를 두드리시더군요. 역시 오시옵소 하고 누가 열어줄 리가 없지. 문 열 테니까 너 심호흡 단단히 하거라. 여기가 틀림없어. 내가 요 3일 내내 네 시애미 뒤를 미행해서 어제 드디어 알아낸 곳이거든. 하도 단속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간들이라 알아내는데 꽤 애를 먹었다. 어머님을 미행해요? 아니 대체 왜... 허! 시아버지가 그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이유는 시어머니를 미행하기 위해서였다더군요. 대체 왜 그런 행동까지 하셔야 했는지 여쭤보던 찰나 전 시아버지께서 벌컥 연 문 안의 풍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곳에선 아줌마 아저씨들 약 10명 정도가 모여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깜짝이야. 누구야 당신들? 여보, 혜미야. 위에 쌓여있는 돈 뭉치며 자욱한 담배 연기. 그곳은 아무래도 불법 도박 현장이 틀림없더라고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곳을 지키고 있는 깡패 같은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했죠. 우리의 노크소를 듣지 못한 건지 그들은 우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우리와 제일 가까운 곳에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시아버지를 발견하곤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심지어 한 손엔 담배까지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분명 성별도 다르고 전 아빠가 노름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에 노름하는 아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역시 내가 당신도 도박하고 있을 줄 알았어. 성의 장례식 조의금을 다 당신이 가지고 갔다길래 그 돈 떨어질 때까지 또 도박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자식 목숨값을 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해? 에이미야, 봤냐? 이게 저 옆에 내 실체다. 상습 도박꾼. 앞에선 착한 척 가면을 쓰고 뒤에선 가족의 피를 빨아먹은 악마가 바로 저 여자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지금껏 시댁에 돈이 없었던 게... 그래, 다 이것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껏 벌어온 돈만 해도 아마 이 지역에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저 옆엔 내가 허건날 도박 때문에 대출받고 사채 쓰고 한돈 갚느라 집안 꼴이 그 지경이었던 거야. 저 옆엔 내가 간도 크게 사채로 1억 5천이나 또 땡겨 쓰는 바람에 성애랑 네 신우가 힘들게 모았던 돈까지 가져다 써야 했던 거다. 이제야 내가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옆에는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니? 지금도 자기 자식 조의금으로 저러고 있는 거 좀 봐라. 저게 악마가 아니면 뭐냐? 시아버진 한이 철철 넘쳐흐르는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진 그동안 남편과 신우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시어머니 실체를 폭로하지 못하셨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앞에선 천사 같은 엄마인 척했기에 뒤에서 혼자 가슴앓이하고 시어머니를 말리며 그 긴 세월을 견뎌오신 겁니다. 난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라 나만 참으면 자식들이 상처 안 받겠지 싶어서 꾹 참았었다.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서 저건 도저히 못 끊겠다 싶어서 이혼한 거야. 근데 기어코 저 꼬라지 좀 봐라. 장례식장에선 슬프다고 눈물 콧물 빼던 인간이 자식 죽고 받은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어머님, 저한테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그 조의금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애들 아빠한테도 면목 없다고 우셨잖아요. 근데 앞에선 그런 연극을 하고 뒤에선 이런 짓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받아갔던 돈도 전부 다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그런 주제 여태 아버님은 나쁜 사람 만들고 자식들 앞에서 억울한 아내인 척 연기한 거냐고요. 아니, 예, 에미야. 난 그게 아니고.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을 추모해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돈이 바로 그 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투잡 뛰며 힘들게 번 돈을 주었던 일까지 생각나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악을 쓰던 제게 아니, 아니,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올리며 시어머니에게 더더욱 소리 질렀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친자식은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뒤에서 은근슬쩍 불쌍한 척하면서 아버님을 나쁜 사람 만들었겠죠. 어머님 이런 끔찍한 사람인지 우린 꿈에도 몰랐다고요. 어머님 진짜 천벌 받으실 거예요. 어머님이 애초에 집안을 계속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제 남편이 투잡 뛰러 다니다 이렇게 험하게 갔을 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전 절대로 어머님 용서 못해요. 아, 경찰입니다. 다들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다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치던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등장에 저도 잠시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그 신고자가 누구였는지 전 바로 알게 됐죠. 에이미야, 이쪽으로 나와 있어라. 신고 내가 했다. 자식 장래 조의금까지 가지고 저런 짓 하니 엎였는데 난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오기 전에 신고한 거야. 아버님이 직접이요? 그래, 저 엎였네. 여태 불법 도박하다 걸린 게 벌써 2번이다. 그때 다 벌금형을 받아서 전과가 2개나 있어. 물론 그동안 도박한 거에 비하면 2번은 100분의 1도 안 될 거다. 이번에 들어가면 실형 살 확률이 높다는데 저런 여편에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신고를 한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시아버진 시어머니의 놀라운 정가까지 언급하며 아주 이를 가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나가며 원망을 퍼부었어요. 이거 당신이 신고한 거지? 타이밍이 딱 그렇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났다고 해도 나 내 들어먹고 당신 아내였는데. 그래서 더 내 손으로 신고한 거야. 애들이 받을 상처고 뭐고 진즉 내 손으로 당신 깜빡에 보냈어야 했어. 바보같이 애들 위한답시고 혼자 끙끙 앓았던 내가 결국 당신 이런 괴물로 만든 거야. 하다하다 성의 조의금으로 이딴 짓까지 한 당신을 난 더는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이 악마 같은 여편네야. 이젠 제발 내 인생에서 내 자식들 인생에서 사라져. 얼마나 꾹꾹 참고 사셨으면 시아버진 정말 거의 피눈물을 흘리며 악을 쓰시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시아버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흐르고 있던 눈물을 닦아내며 말씀하셨죠. 미리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난 엄마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최대한 숨기는 게 자식들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네가 성의 보험까지 저 여자한테 주고 싶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야. 정말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살던 시어머니가 뒤론 가족들이 고열을 빨아먹는 도박꾼이었다니 말이죠. 전 그동안 혼자 수도 없는 고생을 하셨던 시아버지를 조용히 안아드렸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토닥이며 저도 놀라고 충격받은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면요. 시어머니는 상습 도박 혐의가 적용돼 끝내 10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신우도 뒤늦게 시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거의 까무러칠 뻔했죠.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전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충격받은 신우인 그 뒤 한 번도 시어머니를 면회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자식인 신우에게도 시어머니의 정체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시댁을 끊임없이 무너뜨린 장본이었던 시어머니는 가족의 절연과 함께 법의 철퇴를 맞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편을 숨지게 만든 가해자 또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전 가해자에게 선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그 사람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다 그런 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의 발인 날까지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가해자 당사자가 선처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떠났습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저에게 가족이 있다고 해도 이건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냥 주어지는 벌을 달게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세상을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해자는 재판 결과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가해자를 더는 원망하며 살아가진 않으려고요. 비록 다시 웃으며 만날 사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앞날도 부디 밝길 조용히 바라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복이 저희 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아직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가해자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전 지금 원래 살던 전셋집을 빼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둘이 키우던 애들을 혼자 키우면 몸도 마음도 병난다.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절 도와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고 했지만 자신도 외로우니 들어와 살라는 엄마의 말을 결국 받아들이게 됐죠. 전 남편 잃은 슬픔을 조용히 가슴에 묻고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시아버지를 뵈러 가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 집에 놀러와 있는 시누이도 만나곤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갈수록 제 남편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조금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운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제 남편의 흔적은 저희 아이들이 유일할 테니 앞으로도 종종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버님, 진짜 계속 이렇게 거절하실 거예요? 내버려둬요, 새언니. 우리 아빠, 제가 서울에서 같이 살자는데도 거짓말 못해서 50번은 넘게 거절하셨어요. 완전 대쪽 같으시다니까요. 내가 곧 이른을 바라보고 있다지만 아직 정정하다. 현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밥도 다 차려 먹을 줄 아는데 왜 자식한테 얹혀 살거나 며느리 도움을 받냐? 너희들이나 알아서 잘 살아. 시누인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했고 전 남편의 보험금을 시아버지께 어떻게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진 대쪽 같은 태도로 거절하고 계십니다. 저번엔 또 말을 꺼냈다가 크게 꾸중까지 듣는 바람에 앞으로 그냥 돈 이야긴 다시 안 드리려고요. 대신 항상 시아버지를 잘 챙겨드리다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전 시아버지께 항상 남편 대신일 테니까요. 아직 남편의 보험금은 제 수중에 온전히 있는데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그 돈으로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엄마 집은 처음 살 때부터 꽤 연식이 된 집이었기에 앞으로 쭉 아이들을 키우고 살 생각을 하면 이사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오빠네 언니들은 제가 엄마를 모셔주는 게 고맙다며 그때 돈을 보태고 싶다는데 그건 그냥 엄마가 노후자금 하시도록 엄마에게 모두 드리려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며 사신 엄마가 노후만은 넉넉하게 보내셨으면 싶거든요. 이렇게 비록 남편은 없지만 남은 사람들의 일상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안에서 저는 남은 가족들이라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하늘에서 남편이 아무 걱정하지 않게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사연을 마치며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요. 제발 도박엔 손을 대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와 친정 식구들이 힘겹게 살아왔던 것도 남편이 힘들게 투자까지 뛰다 잘못된 것도 전 모두 아빠와 시모의 도박으로 인해 비롯된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도박은 그렇게 누군가의 한순간이 아니라 누군가 일평생을 더 나아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랍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도박을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절 보고 있을 남편에게 짧은 편지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며 전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보.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까 유독 오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 여보, 난 아직도 당신이 쓰던 베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당신은 늘 피곤해 지쳐서 그 베개에 머리를 묻고 쓰러지곤 했잖아. 만약 당신이 오랜만에 나랑 애들을 보러 놀러 왔을 때 그 베개가 없으면 금세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이 잠시라도 편히 누워 쉴 곳이 없어서. 비록 살기 위해 당신을 잠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지만 난 그렇게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나랑 우리 애들 잊으면 안 돼? 얼른 애들 다 키우고 엄마, 아버님 끝까지 잘 모신 다음에 예쁜 옷 차려입고 당신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내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길, 당신에 대한 그리움에 무너지는 날이 많지 않길 빌어줘. 보고 싶어, 여보.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뒤에 다시 만나. 사랑해.